아침 일라디오.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쯤이면 밖이 환했었는데 점점 해가 짧아지면서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더라고요. 태풍 지나고 나서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여름 더위에 힘이 들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선선하고요. 강원 지역에는 첫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 쓸 시기입니다. 하루 해가 짧아지고 있고 선선한 바람이 분다는 건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올 한 해 열심히 뿌린 것을 거둘 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올해는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아름다운 가을날 튼실한 열매를 맺고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강성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 애플리케이션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관련 소식부터 좀 들여다보죠. 우리 정부가 왜 원전 사고 있었던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수입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규제 조치를 폐지하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조치를 철폐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 측은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 기준치 이하의 농산물만 수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은 좀 다른데요. 농수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걸 장기간 섭취했을 때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20일 날 한국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대두된 일본산 식품의 관리 상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설명에 참석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농수산물은 생산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생산품은 출하가 정지돼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일본 식품 내 방사능 물질 기준치를 킬로그램당 100베크렐로 정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10분의 1.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기준치 이하의 농수산물만 수출을 하고 있으면 규제를 하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15개월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일부를 이제 수입 금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홍콩, 마카오 등 12개 나라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원전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세계 55개 국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3개 나라가 규제를 풀었고요. 지금 이제 12개 나라가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한국 측의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인데요. 2015년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에 한국 정부의 수입 규제가 부당하는 내용으로 제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세계무역기구 WTO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입 규제 철폐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현재 과학계에서는 그 짧은 기간에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문제점 그걸 가지고 방사능 기준치를 마련한 것이고 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수십 년간 노출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거는 좀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한국과 일본 관계는 워낙 복잡하니까 그렇죠. 앞으로 또 이 압박이 거세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예. 이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CPTPP 가입을 원하는데 이건 일본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등 11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일본 농수산물 수입 규제는 별개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일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과 7월 달에 영국과 인도네시아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CPTPP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도 계산이 복잡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인도로 가보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팬데믹 이후에 도입했던 그 무료 식량 지원 정책을 연장할지 말지 좀 고민에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가 2020년 4월 달부터 매년 무료로 식량 지원 정책 이걸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예. 8억 명의 인도인들에게 매달 5kg의 밀과 쌀을 나눠줬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곡물 판매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정책이고요. 이번 달 말에 이게 끝나게 되는데 예산으로 매년 1조 5천억 루피, 우리 돈으로 23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네.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았는데요. 문제는 재정 적자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걸 정부 측에서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인기는 많지만 계속 고민을 한다는 건 예산 부담 때문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모디 총리로서는 무료 식량 지원 정책을 또 섣불리 중단하기도 어려운데요.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 인민당이 올해 말에 이 모디 총리의 고향인 구자라트주 그리고 히마찰라 프라데시주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정책을 중단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바뀌게 그렇죠. 되는 거죠. 선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초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상당수의 유권자가 무료 식량 지원 정책을 보고 정당을 뽑았다. 어허.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후 악화 때문에 인도의 국내 식량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고 또 물론 지금은 국제 곡물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한창 또 많이 올랐고요. 또 올해 인도는 가뭄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밀과 쌀 수출을 제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게 되면은 7천억 루피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금액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경제 논리도 있습니다. 무료 식량 지원 정책이 끝날 경우에 소비자가 시장에서 이제 직접 식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 상승이 유발될 수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쌀과 밀은 인도 소비자 물가의 1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이미 올해 초부터 6%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만약에 지원이 계속 한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이게 중단이 된다면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 정치 분석가는 경제 균형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의 득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모디 총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또 예산은 계속 부족할 것이고. 네, 표도 인식을 해야 되고. 예. 네. 이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가축용 고급 사료 사용만 줄여도 식량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네, 이제 뭐 대표적인 곡물이 옥수수, 돼지 사료로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가축과 양식장의 물고기를 기르는 데 사용되는 이 고급 사료를 좀 다른 걸로 대체만 하더라도 세계 식량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핀란드 알토 대학 수자원 및 식량 연구 그룹의 쿤무 교수는요. 가축과 물고기 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대적인 식단 변화 또는 식량 증산 없이 최대 13%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곡물 가지고 사람하고 가축하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연구팀은 육지와 바다를 총망라해서 세계 식량 생산 시스템에서 식량과 사료는 물론 식량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찌꺼기 흐름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곡물 생산량의 3분의 1이 사료로 이용이 되고 있고 물고기 어획량의 4분의 1은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사료를 부산물이라든지 찌꺼기 이런 걸로 바꾸게 되면 총 곡물 생산량의 10에서 많게는 26% 그리고 해산물 공급량의 약 11%를
동물 사료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칼로리 따져보면은요 6에서 13% 이제 단백질은 9에서 15%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대 10억 명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게요. 네. 연구팀은 식량의 생산, 운송, 저장,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낭비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식량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고요. 이번 것까지 합격이 되면은 거의 한 4분의 1가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재 가축이나 물고기 사료 사용되는 곡물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먹는 것과는 품종이 약간 다르거나 질이 떨어지는 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 잘 극복을 한다면은 실질적인 식량 증가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팀이 강조했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도 또 재밌더라고요. 보라색 토마토가 있어요. 보라색 토마토가 건강에도 좋고 뭐 해충에도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거는 유전자 변형 생물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토마토 케첩 색깔이 뭐 빨간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농무부가 유통기한도 더 길어졌고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보라색 토마토에 대해서 해충에 맞서면서 안정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블루베리와 블루베리의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안토시안을 토마토에 접목하고자 했는데요. 이 안토시안은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개발된 보라색 토마토는 같은 양 기준을 봤었을 때 블루베리와 동일한 안토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보라색 토마토에는 잘 손이 안 갈 것 같기는 한데 네. 더 좋다는 얘기인 거죠? 네. 실험을 해봤더니요. 실험지들이 기존 토마토를 섭취한 실험들보다 암에서 30% 더 오래 살아남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잉글랜드 대학 측은 2023년에 보라색 토마토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을 정식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재밌네요. 해외 네.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했네요. 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사로 나섰는데요. 이 회원국 정상 중 10번째로 연단에 섰고 우리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특히 강조했고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분간의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나 인권의 집단적 유린 등의 표현이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예, 근데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라며 이를 부인했었는데요. 어제 우리 측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일본 히야시 외무상이 만났고 여기서 여러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뉴욕으로 출발한 기시다 총리 역시 다른 정상들과의 회담 계획을 알리면서 우리는 뺐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외교 관련 논란이 국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도착 일정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어디 있는지도 답변하지 못했고요. 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영국 리즈 트러즈 신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요청했는데 시간 문제로 거절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이를 두고 조현동 외교부 차관은 처음 듣는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2013년 이 성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2015년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 청탁이나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사안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으로부터 이 모고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정치권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5년 이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시절 이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이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과정에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는 이런 작업에 착수했어요. 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와 사고 저항성 핵 연료 등 그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또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 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녹색 분류 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의 기준이고요. 이 녹색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이들은 이 방사성 폐기물이 완전한 처리법을 찾지 못했고 또 그만큼 위험한데 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 설정한 기준도 유럽보다 완화됐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최근 큰 충격을 줬던 이 전주 한 산이 사건 이후에 스토킹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했더니 법원에 대한 책임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대안을 요구했다고요? 네, 대법원은 어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그 1도 양단식 결정만 가능해서 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이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또 제3자 출석 보증서, 이 전자장치 부착, 이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스토킹 사건이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도 여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결국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밤 이 남성은 이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쫓아왔고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 두 사람을 분리한 뒤 귀가 조치하면서 이 남성에게 같은 행위가 또 발생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어제 자정쯤 건물 배관을 타고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서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유치장에 갇혀 있고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지난 18일 오전 이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가서 방화를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네, 스토킹은 범죄라는 것
알아야겠습니다. 경제 상황도 좀 살펴보죠. 청년층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네요. 네, 전체 가계부채 중 2030 청년층이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분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밝혔습니다. 자산 규모가 청년층보다 큰 40대와 50대는 오히려 가계부채 비중이 줄고 있다라는 점과 대조적인데요.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30대 이하 연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은 27.5%로 지난해 말 27.1%에 대비해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2년부터 관련 통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 가장 1분기에는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네. 또 모든 분기를 통틀어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3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 청년들 사이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고 또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낀 2030 세대의 영끌 주택 구매 현상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또 가계부채 총액도 지난 1분기 1,862조 9천억대에서 2분기 1,869조 4천억 원대로 6조 4천억 원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917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는 3만여 명 늘었습니다만 추석 연휴 영향을 받았던 지난주와 비교해봐도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97명으로 다시 400명대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24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진정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른바 출구 전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국은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또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곧 해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백신 한창 맞을 때 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백신 부작용이 의심될 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이 생긴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4월 이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다음날 발열이 또 그 다음 날에는 양다리 저림과 부어오름이 또 어지럼증이 생겨서 대학병원 응급실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각종 검사 뒤 접종 9일 만에 뇌내 출혈, 대뇌 해면 기형, 또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남성의 가족은 질병관리청에 362만여 원을 보상해달라라고 신청했지만 정부는 예방접종과 증상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남성의 증상과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아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접종 전까지 이 남성이 매우 건강했다라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예. 또 정부가 새로 만든 복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먹통이 됐습니까? 네, 이 복지 시스템에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이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 이 수원 세무녀 사건의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달 초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그렇죠. 어제가 이 시스템으로 복지급여가 입금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 정작 시스템이 먹통이 돼서 최소 28만여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복지급여의 특성상 참 몇만 원, 몇십만 원이 급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공과금과 생활비 또 병원비를 내야 하는 분들의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난 6일 이 새로 개통된 복지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이 벌써 2주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현장 실무자들이 일일이 수기로 누락된 대상자들을 찾아내는 동시에 민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운영 초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이달 말까지 급여 지급을 완료하고 다음 달까지 문제를 바로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살펴보죠. 우리가 만든 군사 무기를 구매하려고 유럽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는 소식도 있네요. 네, 얼마 전 폴란드에서 우리 무기 수십조 원을 구매한 바 있는데요. 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각국에서도 우리가 만든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4년 만에 열리는 방위산업전에 앞서서 육군이 국산 무기 23종의 위력을 과시하는 시범을 펼쳤는데요. 기동화력 시범 현장에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 100여 명의 해외 국방, 방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했고 이들은 특히 최근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K9 자주포 그리고 K2 흑표 전차의 기동 모습을 눈여겨 지켜봤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30여 명이 아예 전세기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방위산업계가 보는 이 수출 예상액은 100억 달러로 폴란드에 이어서 또 수출 계약이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 전하는 IT 브리핑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바이라인 네트워크 남혜연 기자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해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 글로벌로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우버의 해킹 사태인데요. 혹시 우버 아시나요? 우버, 택시 비슷한 좀 승차 공유하는 회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 택시랑 비슷한 곳이죠. 예, 승차 공유 플랫폼인데요. 우버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외신들에서는 이 뉴스가 아주 좀 크게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해커가 우버의 사내 메신저에 해킹을 한 다음에요. 나는 해커다. 우버의 데이터는 유출을 당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서 해킹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혹시 많이 털렸습니까? 예. 일단 이 해커가 우버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을 얻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보안 전문가들이 자신이 내가 우버를 해킹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해커가 자신이 범인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크린샷으로 그 우버 내부의 그 데이터 사진들을 스크린샷으로 띄어서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네. 접근을 하긴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해커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외부에 유출했다거나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해커가 우버의 주요한 보안 취약점 정보를 가져간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킹은 했는데 유출은 바로 안 했다. 그러면 해킹을 왜 한 건가요? 네, 이게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요. 일단은 과시형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내 메신저에 자신이 해킹을 했다고 밝힌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해커가 내가 우버를 해킹한 이유는 우버의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또 자신이 몇 달 안에 이 우버의 소스 코드를 유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우버가 이 보안 취약점을 신고받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자기가 발견한 취약점을 거기에 코멘트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해커가 해킹 그 자체로 관심을 끌려고 한다. 소란을 피우는 게 목적이다. 이런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해커가 더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 같은 이유는 우버만 공격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버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로 아주 유명한 게임이 차기작을 준비 중이거든요. 이게 아직 출시가 되려면 시간이 꽤 남았는데 이 게임의 콘텐츠 일부를 해킹을 해서 유출시키는 그런 일도 벌였고요. 이 해킹의 당사자가 우버와 같은 해커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끌려고? 네네. 그러면 이 해커의 정체는 밝혀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이 해커는 자신을 18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매우 어리죠. 네, 그런데 우버 측에서는 이 해커가 혼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이 배후에 외국 해커 조직인 랩서스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랩서스는 삼성이나 LG,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글로벌 IT 기업들을 연이어서 공격해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 해킹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어떻게 접근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조금 놀라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자신이 해커라고 주장한 이 사람이 사회공학적인 방법으로 계정과 비밀번호를 얻었다고 말하는데요. 사회공학적인 방법? 네,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사람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속여서, 그러니까 우버 직원을 속여서 비밀 정보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문자 메시지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보안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회공학적인 방법으로 해킹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2020년에도 트위터 해킹이 있었거든요.
20대도 10대 청소년들이 지금과 비슷한 방법을 썼던 전략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네트워크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기술이 고도화되면 그런 보안 문제를 기술로 막아야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단속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우버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이제 수사 중인 상황이고 우버도 이제 협정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커가 이미 탈취해간 개인 정보들이 탈취해간 그 접근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접속 차단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버가 이번 해킹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했을 때 해커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내가 해커다 이렇게 밝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 행동 자체를 처음에 장난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 처음 받았을 때 뭐 답도 장난으로 하고 이모티콘 움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답으로 보내는 등 안일하게 대응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버가 사실 이런 해킹 사건에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해킹을 당한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2017년에도 그 개인정보를 털렸어요. 그다음에 5천만 명 이렇게 털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1년 정도를 숨겼다가 나중에 알려져서 벌금을 물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해킹 문제에 좀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더 심각하게 대응했어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런 해킹 사고가 좀 요즘 빈번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떤 곳에서 이런 해킹이 주로 일어났을까요? 네, 사실 지금 우리 우버 얘기를 했으니까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것도 이달 9월 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러시아에서요. 러시아에도 얀덱스라는 그 승차 공유 시스템이 있는데 갑자기 모스크바의 피게라는 지역에 그 택시 회사의 택시가 수백 대가 갑자기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마비가 될 지경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사람들이 호출을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해커의 장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정체불명의 해커가 그 택시 시스템을 해킹해서 이 필리 지역에 몰려들러 명령을 내린 건데요. 네, 임의적인 정체 시도를 이제 회사는 이제 좀 차단을 했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공격을 탐지하고 예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생각만 해도 좀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람이 없는 승객이 없는 택시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타고 있는 택시가 갑자기 운전사가 운전하지도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네요. 이 목숨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이런 해킹이 아주 이렇게 글로벌로 큰 회사들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방송이 농업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농업에도 해킹이 저는 좀 잘 안 어울리는 두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 IT 기술이 왜 농업하고 뭐 연결될 것 같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이제는 모두 해킹의 위협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요? 네. 우리 막 스마트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농기계도 이제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런 해킹이 농업 현장에서의 해킹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 해킹 두 단어를 제가 연결지어서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 뭐 스마트팜이니 뭐 원격 조종이니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하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협 현장에서는 어떤 해킹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약간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요. 농기계 대리점에 러시아 군인들한테 수십억 원 상당의 트랙터를 조난당했는데요. 이게 대리점에서 원격으로 모두 작동 불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훔쳐갔지만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기계 대리점에서 훔쳐갔는데 그거를 원격으로 조정해서 못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훔쳐갔으니까 지금은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누군가가 사가거나 맞아요. 정식적으로 거래를 했는데도 뭔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킬 스위치라는 기능을 넣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업데이트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건데 네. 요거를 누가 좀 악의적으로 탈취하면 접근 방법을요.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가능하고 인프라가 마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 현장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버 사태나 혹은 이런 해킹 사건들을 보면은 보안은 테크놀로지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네, 농업이든 어디든 모두가 연결될수록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바이라인 네트워크 남혜연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3345님, 강성규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유익한 정보 가득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감사히 애청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반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3351님, 지금 청산밭에 와서 고구마 수확을 하고 있어요. 6시부터 KBS 크게 틀어놓고 있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6971님은 깊은 소식을 공유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 영어 발표 경진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정말 기쁩니다. 고생스러워도 아이들이 바른 길로 성장하는 모습 덕분에 행복합니다. 자랑스러운 딸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 가득한 수요일 되세요. 라고 좋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3345님, 3351님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게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다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찾아왔는데 이렇게 또 반겨주시는 문자 메시지 받으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오늘 좀 어둑어둑한데 출근하면서 피곤해 이러면서 눈을 비비면서 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힘이 절로 솟구칩니다. 날씨 알아볼까요? 오늘 어제보다 더 선선하다고 해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14도, 대구 12도, 전주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부산 24도, 전주 광주 25도까지 올라갑니다. 옷차림 유의하시고요.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아이유 김청한이 부르는 너의 의미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나운서 강성